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 농업인 실용교육 복숭아 재배기술 교육의 강의를 맡은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계 김창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복숭아 재배와 특성에 이어서 병해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병해충에 대한 설명에 앞서 PLS 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PLS 제도는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지는 이제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사용을 금지한다, 이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복숭아에서는 그래도 복숭아는 큰 과종에 속하기 때문에 덜하지만 뭐 자두라든지 기타 소면적 재배 과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두에서는 특히 복숭아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을 이렇게 사용한다거나 그래 왔었는데, 이제 이 PLS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서 자두에는 자두에 등록된 농약만, 복숭아에는 복숭아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한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시에는 이 미등록 농약은 0.01 ppm 기준을 적용해서 초과되는지 그 여부를 이제 검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0.01 ppm이라는 농도가 실제로 이제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로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제 국제 표준 규격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의성군의 청소년 센터에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가 한 25m 정도, 보통 일반적인 지자체에 있는 수영장이 25m입니다. 그래서 의성군은 25m에 뭐 한 10m 정도 될 겁니다, 너비가. 근데 이제 국제 표준은 그거보다 한 4배 정도 크거든요. 그러면 50m 길이에 21m 너비, 그리고 수심이 한 1.8m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1900톤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물을 가득 채운 1900톤에서 밥숟가락으로 2숟가락 정도 잉크를 이제 넣었을 때 그 희석되는 농도가 0.01 ppm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등록되지 않는 농약은 아예 치지 말자라는 게 주요 골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주셔야 되고, 적발될 시에는 해당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전까지는 이제 뭐 기타 소면적 과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등록이 안 돼 있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또 잠정 기준으로 많이 등록을 했고요. 또 주기적으로도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통해서 실제 농가에서는 사용하지만 이 약들이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병해충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 이런 거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서 또 직권 등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차츰 이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전 사용 기준을 잘 지켜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 내용들이 이 병해충, 이 농약이 어떤 농작물에 등록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병해충에 사용하면 되는가, 이 사용 시기, 사용 적기, 그리고 사용 방법, 뭐 연면 살포라든지 주간에 살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량에 대해서, 희석 농도죠. 20리터에 얼마나 섞어야 된다, 사용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뒤쪽 편에 보면은 나중에 제가 지침서를 통해서 같이 설명드릴 텐데, 이제 사용 시기 몇 회 이내, 수확 전 며칠까지 사용하셔야 최대한 이 전까지 기준으로 해주셔야지, 이 이후에 사용하시게 되면 이 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높은 농도로. 그래서 이 시기, 사용 시기에 마지막 수확이 며칠 전까지 사용한다, 요거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용 횟수, 생육기에 몇 회 이내에 사용하셔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저항성 문제도 있고요. 너무 같은 농약을 연용하게 되면 저항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농약 잔류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 사용 시기랑 횟수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해서 이 기준에 혹시나 이제 잘못된다거나 해서 초과 검출이 될 경우에는 전량 폐기 처분한다는 내용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화학 농약을 이제 다들 많이 사용하시고, 최근에는 이제 또 친환경 재배라든지 유기농 재배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무농약 재배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농약을 안 치게 되면은 이 작물의 수확량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농약을 안 치게 되면 거의 10% 내외 정도의 수확량밖에, 10%도 못 건질 수도 있습니다, 해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농약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이제 아무래도 뭐 환경 보전적인 차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내가 직접 이 자식들에게 먹인다거나 사람들에게 먹일 음식의 안전성을 위해서 뭐 친환경이라든지 유기농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농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약을 분류할 때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형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독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하고, 여러 이렇게 분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이제 살균제, 이 농약을 쳐서 어떤 거를 타겟으로 잡느냐, 살균제가 있고, 그리고 살균제는 세균이나 곰팡이 종류를 잡기 위한 살균제입니다. 그리고 살충제는 벌레, 나방이라든지 뭐 노린재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곤충 종류, 해충을 잡기 위한 농약이고요. 살비제는 이제 응애라고 해서 입 뒷면에 이렇게 작게 붙어 있는 미소곤충이 있습니다. 뭐 거미 속에 속하는데 거미의 사촌지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애를 잡기 위한 살비제가 있고, 그리고 잡초를 잡기 위해서 내가 재배하는데 의도치 않는 잡초들을 잡기 위한 제초제가 있고요. 뭐 기타 이외에도 살선충제, 아니면 생장조절제도 있고, 뭐 전착제도 있고, 기피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제형에 대한 분류는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이제 액제라든지 유제, 뭐 수화제, 분제, 입제, 농약에 가지고 있는 그 모양 형태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효율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는데, 실제로 뭐 밭에 이렇게 직접 뿌리는 거는 입제나 분제로 많이 처리를 하시고요. 뭐 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훈연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기도 하고, 또 뭐 물에 이렇게 용해성에 따라서 액제가 있을 수도 있고, 유제, 그 약효 성분이 기름 성분에 잘 녹는다 하면 유제로 쓰신 경우도 있고, 여러 이렇게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성에 따른 분류로 이 맹독성, 고독성, 보통 독성, 저독성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실제 현재는 지금 이 자료는 2019년도에 작물보호협회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 현재는 맹독성 농약은 없습니다. 하고 고독성 농약이 이제 6개 품목이 있는데, 일반 시판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시중에서 농민들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검역 차원에서, 검역본부나 이런 쪽에서 농산물 수출입 검역을 할 때 사용하는 농약 종류이기 때문에 뭐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고 거의 85%에 가까운 농약들이 저독성 농약입니다. 하고 일부 이제 300여 종 가까이가 보통 독성의 농약이 있는데, 차츰 이제 저독성으로 다들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하고 농약의 이제 라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농약을 사시게 되면은 제품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살균제, 뭐 약제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고, 여기 원재가 있고, 포장 단위가 나와 있고, 이렇게 마크들이 있습니다. 고독성이다, 이렇게 벌 모양의 꿀벌 피해가 있다, 누에 피해가 있다, 이 조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고 농약의 라벨에 이 색깔로 통해서 이 농약의 아까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분홍색을 띠고요. 전체적인 라벨 색깔이. 그리고 살충제는 녹색을 띱니다. 하고 제초제는 황색이고, 제초제 중에서도 비선택성 제초제, 전면 다 제초하는 그런 풀약 같은 경우에는 적색을 바탕으로 이렇게 라벨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농약 사진들이 나오는데, 이 해당 예시는 저희가 뭐 특정 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게 아니고 참고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점은 무관하다고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쪽에 분홍색 농약이 있죠.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살균제, 분홍색 바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하고 여기 초록색은 살충제로 되어 있고요. 이 농약 같은 경우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뚜껑에 혹시 뭐 이제 비슷한 통에 담겨져 있을 경우에 같은 약이 중복이 살포된다거나 하는 그런 착각이기 때문에 뚜껑 라벨이 좀 다르긴 한데, 이 농약 요 표지 라벨은 같은 분홍색입니다. 하고 이 살충제도 뚜껑은 초록색이지만 요 라벨로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벨은 초록색입니다. 살충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초제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 논에 사용하는 제초제인데, 이제 이 선택성 제초제입니다. 이 광엽성 잡초냐, 이 피 같은 경엽성 그 제초제 타겟에 따라 이제 선택성 제초제이기 때문에 일반 제초제는 노란색으로 표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과수원에서 쓰는 제초제는 비선택성 제초제를 씁니다. 논에서는 선택성으로 쓰는데, 과수원은 나무 이외에 바닥에 있는 풀을 전면 관리하기 위한 제초제라서 이 비선택 제초제는 빨간 바탕의 라벨입니다. 하고 이렇게 파란색 바탕의 라벨은 생장 조정제, 비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장 억제란다, 이런 쪽으로 많이 쓰는 생장 억제제가 파란색 바탕의 라벨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물보호제 지침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 작물보호협회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작물보호제 지침서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효 성분이라든지 계통이나 뭐 사용 방법, 약해 안전사항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쭉 설명을 드리면, 많이 아시는 약일 겁니다. 실바코라는 약인데, 이 특정 회사 제품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이게 이제 테부코나졸이라고 해서 굉장히 범용적으로 쓰이는 원제입니다.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유효 성분 함량에 대해서, 이 유효 성분이라고 여기 있는데, 제형에 따라서 수화제일 경우에는 뭐 20% 함량, 뭐 유제로 만들 경우에는 25%, 뭐 제형마다 이게 다 유효 성분의 함량이 다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제 계통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이 약이 어떤 족보를 따졌을 때 어떤 계통의 약이냐, 그걸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용 기작이라고 해서 이 왼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살균제 갖고 4.1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 약으로서 이 병균을 잡을 때 어떤 방법으로 잡느냐, 그거를 이제 따지는 겁니다.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라마바 4에 뭐 이런 식으로 한글에 숫자가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숫자에 알파벳이 붙습니다. 4A, 3C 뭐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작용 기작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작용 기작이 같다는 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 병균을 때려잡는 겁니다. 사람도 같은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 그 다음번에 어떤 쪽으로 때리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병원균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잡게 되면 이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자체적으로 뭐 약을 이제 만들어서 방제력을 만드신다거나 조제해서 쓰신다거나 내가 직접 농약을 어떤 순번으로 이렇게 약을 살포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약이 아닐 수도 있고 같은 같은 원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원제가 서로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 약이 똑같이 작용하는 기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성이 좀 발현되기 때문에 잘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병해충 및 사용량. 요게 이제 안전사용 기준의 PLS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에 등록이 돼 있고 어떤 병에 얼마나 치면 된다. 그래서 뒤에 안전사용 기준 보시면 수확전 21일, 뭐 수확전 3일, 14일 각 작목마다 다릅니다. 지금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은 수확전 3일까지 취소됩니다. 사실 고추는 매일매일 따기 때문에 뭐 수확 기간이 좀 짧은 편이고요. 사과는 수확전 21일, 뭐 이렇게 다 작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하고 횟수도 있습니다. 몇 회 이내 쳐야 된다. 요 작물별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좀 더 이제 지침서의 하단부에 보게 되면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약효, 이 약을 썼을 때 뭐 어떠한 약효에 대해서 주의해라, 되게 이렇게 작은 글씨로 다 써놨습니다. 하고 요 지침서 제일 하단부에 보면 등록 회사 돼가지고 같은 원제를 쓰는 약인데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실바코, 뭐 탄보험 쭉 있습니다. 호리쿠어, 많이 들어보신 약들도 있고 또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같은 원제로 되어 있는 약들도 많고요. 한 번씩 농약방에 가시면은 무슨 약을 달라 했을 때 이거 내 쓰던 거 아닌데 하면서 주신 약이 있는데 원제는 이제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한 원제로도 이름도 다르고 제형도 다르고 여러 약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요거는 좀 특별한 경우라서 한번 제 캡처를 해왔는데, 아까 그 앞에 봤던 제초제 농약인데, 이런 농약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32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약해가 발생하니까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뭐 이렇게 오후에 내가 논에 이렇게 피 잡는 약을 쳤는데 이거 온도가 높으면 약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아침에 이슬이 맥혀지면 약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이 쭉 있거든요.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은 지침서 내용을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농약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고 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물의 병 발생에 대한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변이 차지하는 그 요인들이 있거든요. 이쪽은 기주 식물에 대한 복숭아로 예를 들면 복숭아 나무에 대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복숭아가 얼마나 병에 잘 견디냐 못 견디냐 하는 그런 감수성 조건에 대한 한 변이고요. 이쪽은 복숭아에 병을 입히는 이 세균이나 곰팡이에 대한 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병원균이 많다, 병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이러면 이 변이 커지죠. 병이 얼마 없다 하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랫변은 이제 환경에 대한, 날씨가 덥다 춥다 이런 거에 대한 요인인데, 이 각 변이 차지하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삼각형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병이 많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저항성이 좋은 식물을 키워도 병원군 쪽수 장체가 많고 날이 되게 습하고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이쪽 변이 넓어지면서 삼각형 면적이 커집니다. 그러면 병 발생량이 많아지고, 반대로 뭐 병원균은 내가 기가 막히게 다 잡았는데 날이 좀 습하고 나무가 너무 허약하다 보니까 이쪽 변이 커지면 또 병이 많이 생기고요. 그런 거를 나타내는 병 삼각형입니다. 병에도 해당되고 뭐 해충에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 식물체에 발생하는 병해충에는 다 해당되는 삼각형입니다. 근데 병이 그러면 어떻게 생기느냐, 병의 발생 과정, 병 사이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병이라는 게 자연 발생이기보다는 그 기주 식물로부터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기주를 통해서 넘어가고 세대를 바꿔가면서 넘어가게 되는데, 계속 그게 되풀이 되면서 병이 발생을 합니다. 올해 병이 생겼어요. 올해 병이 생기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춥죠. 그럼 병원군이 월동을 합니다. 어딘가에서는 땅에서 하든 뭐 나무까지 떨어진 데서 하든 나무에 직접 붙어서 하든 어딘가에 월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듬해 봄이 되면 날이 따뜻해지면 이제 전염이 됩니다. 뭐 포자를 타고 가든 비를 이용해서 타고 가든 전염이 돼서 그 다음에 복숭아 나무에 다시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달라붙고 어떠한 특정 조건이 잘 맞아떨어지게 되면 침투를 합니다. 침입을 해서 감염이 되었다가 잠복기가 있죠.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해 보시면 14일 정도 잠복기를 가지기 때문에 자가격리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병이 달라붙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잠복기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다가 특정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병증이 확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복숭아에 뭐 탄저병이 생겼다, 무슨 병이 나왔다 하지만 그 병이 나와서 병증이 나오는 거는 이전에 감염이 돼서 잠복이 돼 있던 겁니다. 하다가 어느 조건이 맞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 돌아가면서 병이 계속 반복하면서 발생을 합니다. 곤충도 마찬가지고요. 겨울에 월동을 뭐 알로 하든 성충으로 하든 유충 월동을 해서 번데기를 짓든 그 다음에 또 계속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른 봄에 얘네들이 전염돼 가지고 부착되기 전에 이른 봄 관리하고, 그리고 수확하고 나서 월동 가기 전에 요 시기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병원 개체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동계 방제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계 방제가 이제 거꾸로 역순으로 계산하시면 편한데, 보르도액이 꽃이 피기 직전에 꽃 몽오리가 부풀어 올랐을 때 활액기에 보르도액을 칩니다. 여기서 거꾸로 역순으로 보름에서 한 20일, 3주 정도 이전에 석회 유황합제를 칩니다. 4월 중순에 꽃이 핀다 그러면 4월 중순을 보르도액으로 타겟을 잡고요. 한 보름 전이나 15일 전, 20일 전으로 맞춰서 3월 말쯤에 석회 유황합제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역순으로 또 한 달 정도 전에 기계유제를 치는데, 타겟을 하는 것은 이제 석회 보르도액 같은 경우에는 세균병을 잡기 위한 세균병이라든지 그 개화 초기에 걸릴 수 있는 곰팡이 병들, 그걸 잡기 위한 용도고, 기계유제가 이제 면충이라든지 뭐 응애라든지 곤충을 잡기 위한 용도인데, 월동 병해충을 잡기 위한 용도입니다. 근데 기계유제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 수세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용하게 되면. 그래서 수세를 봐 가시면서 내 나무의 수세가 약한데 이거를 연달아서 해년마다 치실 필요는 없어요. 올해 이제 포장의 발생 상황을 좀 보시고 응애가 너무 많았다 이러면 내년에는 기계유제를 한번 좀 고려를 해주시고, 작년에 치셨으면은 한두 해 정도는 좀 건너뛰셔도 됩니다. 했다가 계속 연달아서 치시게 되면 나무 수세가 떨어져서 오히려 나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건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계방제는 개화를 기준으로 역순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첫 번째 병으로서 세균성 구멍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병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해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 구멍병이라고 해서 쉽게 이제 천공병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천공병이라고 이 세균의 속은 이 잔도모나스 속에 속하는 세균이고요. 그리고 한계 고온이 35도에서 39도 정도 생육 한계 고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기에 여름으로 가게 되면 병 발생은 적어집니다. 이 병징이 나타나는 것은 잎에 이제 작은 반점들이 이제 생기면서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균이 일으키는 구멍이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세균성 구멍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고 과일에는 이제 반점들이 점점 이제 커지면서 그 해당 부위가 갈변이 돼서 썩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일에 걸린 사진이고요. 이 구멍들이 점점 이제 갈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일에 나타나고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잎에 나오는 이렇게 사진이죠. 이건 이제 약간 초기에 좀 옅어지면서 이렇게 하얗게 되다가 나중에 후기로 가면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해당 잎에. 이 세균성 구멍병의 이 생활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병원균이 겨울에 이제 월동을 합니다. 가지에 이제 궤양 조직이라든지 껍질이라든지 조직, 피목, 그 낙엽에서 이렇게 잠복해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해빙이 되고 봄이 오게 되면 전파를 옮겨서 이제 붙습니다. 전파를 할 때 하는 매개체 요소는 비나 바람을 통해서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슬에 녹아서 바람에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병원균들이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에 붙겠죠. 복숭아에 붙습니다. 복숭아에 붙어서 이 숨구멍, 잎의 기공이나 아니면은 상처, 바람의 상처에 의해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병원균의 생활사를 알아야 병 방지할 때 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가지의 궤양부에서 월동을 하고요. 그리고 비나 바람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침입을 할 때 숨구멍이나 상처를 통해서 침입합니다. 그러면 요 이제 한 가지 요소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가지의 궤양부에 월동하는 거는 전정을 하신다거나 할 때 이 낙엽이라든지 이 가지라든지 내 밭에 세균병이 많았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좀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나 바람이 많이 타면은 이 뒤에 이제 상처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잎의 기공을 막을 수는 없어요. 상처를 통해서 진입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면 잎이 흔들리면서 잎에 상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좀 덜 입힐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뭐 약을 칠 때, SS기에 약을 칠 때 뒤에 이제 펜을 끈다든지, 그리고 약대로 쳐주신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상처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구멍병의 방제는 아까 월동 방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월동 후에 이제 유황합제 한번 치고요. 그 다음에 개화하기 전에 석회보로대가 한번 치고, 그 다음에 개화 수정까지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정이 끝나고 나서 마이신 계통 약이 2회에서 3회까지 보통 한 2회 정도 들어갑니다. 2, 3회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확하고 나서 낙엽이 질 때 보르도액이 한두 번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밭의 그 발생 양상에 따라서 뭐 2번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한 2번 정도까지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치게 됩니다. 보르도액은 이 핵과류 과실에서는 생육기에 칠 수가 없습니다. 생육기에 보르도액을 치게 되면 이 복숭아나 자두 잎은 산성을 띠기 때문에 이 보르도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잎이 낙엽이 됩니다. 그래서 생육기에는 보르도액을 복숭아에 치게 되면 잎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석회 보르도액은 꼭 꽃 피기 전에, 그리고 낙엽이 질 때 그때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생육기에 사용하는 보르도액은 아연 보르도액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아연은 이 생육기에 쳐도 복숭아 잎하고 그런 산성 반응이 안 일어나서 낙엽이 안 되기 때문에 생육기에 치신다면 아연 보르도액을 쳐주셔야 되고, 석회 보르도는 항상 이 생육기 피해서 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처도 그렇고 가지의 궤양에서 월동한다 그랬죠. 가지에서 붙어서 월동할 수 있으니까 보르도액 약을 치실 때는 약대 살포를 추천드립니다. 좀 번거로우실 수 있겠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약대로 치시는 게 가지에 꼼꼼히 묻고 좋습니다. 그리고 SS기로 이제 치실 때는 펜을 끄고 뒤에 마이신 약 2번 들어갈 때는 뒤에 펜 끄고 치셔야 바람이 좀 덜 불면서 잎에 상처가 좀 덜 생기고요. 하고 이제 어느 병해충 방제나 마찬가지인데, 질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가지가 많이 웃자라게 되면서 통풍이나 투광 같은 게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 내부 환경에서도
습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항상 통풍이나 투광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하고 바람이 강한 조건에서는 좀 방풍망 같은 거는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뒤에 이제 잿빛 무늬병이란 탄저병이나 이렇게 쭉 설명드릴 텐데, 병에 나오는 이 특징이나 발현되는 이게 병징이 좀 다른 거고, 방제되는 내용들은 대동소이합니다. 회성병은 잿빛 무늬병이라고 해서 주로 과일에 이제 발생하는데, 이 수확할 때 특히 문제가 됩니다. 수확할 때 보면은 이 잿빛 무늬병이 퍼져가지고 과일이 이제 중간에 배송 과정에서 못 쓰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백색의 원반이 이렇게 잿빛으로 이렇게 썩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에 꽃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유곽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제는 이제 병 걸린 과일은 나중에 차후에 이제 전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따주셔야 되고, 그리고 봉지를 싸게 되면 아무래도 병이 이제 비산돼서 달라붙는 게 덜하기 때문에 좀 방제에 용이합니다. 하고 항상 약 치실 때는 이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은 이제 주로 과일에 많이 발생하는데 6, 7월 달에 최대 발생을 합니다. 병반이 이렇게 갈색으로 형성이 되면서 약간 그 주황색 빛에 좀 점액질이 이렇게 붙고요. 약간 움푹 패이면서 들어갑니다. 사과에서는 이게 탄저병, 견무늬 썩은 병이 아주 중요한 과일의 병인데, 물론 복숭아에서도 중요한 병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봉지 재배를 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뭐 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병든 과실은 이제 이렇게 밀화화 되듯이 말라붙어서 위축이 됩니다. 병진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움푹 패이는 증상을 보이면서 약간 주황빛의 점액이 나오기도 합니다. 역병은 이제 주로 과일의 역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 역병이 있는데, 얘네들은 물을 통해서 이제 주로 증식을 합니다. 물 속에서 증식을 해서 전파를 하는데, 땅 속에 한번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수년간 이 생존이 가능합니다.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역병이 한번 포장해 와버리면 이 감당하기가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습하고 배수불량 토양에서 발생이 심하기 때문에 항상 복숭아는 이 배수 관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과일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땅에 빗물이 튀어서 과일에 붙은 경우에 이제 과일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지제부가 이렇게 역병이 돌아서 이렇게 썩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기 역병이 주로 발생하고, 과일에 역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예, 장마기 때 토양에서 튀어오른 그 물에 이제 병원균이, 토양에 이미 이게 토양에 있던 병원균이 튀어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처진 가지는 항상 이렇게 위로 세워주는 게, 병 방제도 있지만 처진 가지는 항상 세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단부는 이렇게 세워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위로 들어 올려 주시고, 아무래도 땅에 이렇게 초생 재배를 해서 풀을 키우게 되면은 병원균 비산이 좀 억제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하고 과원이 침수되지 않도록 항상 뭐 강우나 폭우가 예보돼 있을 때는 이 배수로 관리라든지 기반 정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청경재배와 초생재배, 청경재배는 풀을 안 키우는 거죠. 하고 초생재배는 풀을 키우는 재배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경재배는 일단 과원을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장점이 있습니다. 하고 잡초가 있게 되면은 나무하고 아무래도 이제 양수분 경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건 없지만은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는 이게 땅이 토양 유실이 되면서 이게 양분도 같이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하고 이게 주야 간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토양 물리성도 안 좋아지고요. 이런 단점들이 있고 관리하기는 깨끗하게 편합니다. 이제 초생재배는 자연적으로 그냥 잡초들이 나게끔 초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인위적으로 원하는 풀을 뿌려서 파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헤어리 배치라든지 배치과나 그다음에 클로버 종류, 그다음에 뭐 그래스, 수단 그래스나 뭐 이렇게 그래스 종류를 심으셔서 이렇게 초생을 하시기도 하고, 이래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땅이 비가 왔을 때 땅이 씻겨 흘려 내려가는 토양 유실이 적고요. 그리고 이제 풀이 어느 정도 자라면 예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질소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풀이 아무래도 자라게 되면 요 풀에서 병해충이 월동을 하고 이 전염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풀에서 이제 양수분 경합이 같이 일어납니다. 나무하고는. 하고 이제 저온기에 해빙이 되고 나서 봄이 됐을 때 지온 상승이 조금 더딘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관리하기가 사실 청경이 편하긴 한데 초생 재배를 많이 하십니다. 토양 물리성인 측면이 있어서 사실 초생 재배를 많이 하십니다. 이제 절충안이라고 하죠. 이제 피복 재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무 밑에 쪽에 하단부에 뭐 볏짚을 깐다든지 방초막을 쫙 깔아서 토양 유실도 없고 이 잡초 발생도 억제해 줍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인 돈에 의한 측면에서 경제적 부담이 좀 크고요. 하고 이제 위에를 아예 다 전면 피복을 해보기 때문에 토양 물리성이 안 좋아집니다. 하고 피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초막을 덮어놓으면 뿌리가 이 상단부로 가까이 된 지상부에 많이 가까이 달라붙는 이게 들뜸 현상이 나타나서 그 부분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충 재배는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해가지고 나무 밑에는 청경으로 제초제를 치고 그 다음에 나무 열간 사이에는 풀을 키우는 방법도 있고요. 수간 하부에 아예 피복을 해가지고 방초망을 쫙 치고 그 다음에 열간 사이에는 또 풀을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 센터 시험 포장에서는 수간 하부는 피복 자재로 해가지고 방초망을 씌우고 그 다음에 초생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에는. 그러면 이제 예초를 통해서 수분 증발도 억제하면서 질소질 비료도 공급할 수 있고 과온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충으로 넘어가서 복숭아 심식나방, 순나방, 응애 이쪽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심식나방은 이 과일 내부를 파먹고 들어간다라고 해서 심식하는 나방입니다. 유충이 안쪽을 이제 섭식을 하면서 피해를 줍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유충이 파고먹고 들어가면 이제 과형에 좀 변이가 나타나서 울퉁불퉁해지는데 복숭아에서 그런 기형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심식나방이 과일 내부로 들어가면 배설물이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서 이 들어간 구멍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순나방은 파먹고 들어가면 배설물이 밖으로 나오는데 심식나방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일의 피해를 볼 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섭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쥐백이 살짝 이렇게 맺힙니다. 이렇게 맺히고요. 안에를 열어보면 이렇게 심식나방 유충이 있고 이렇게 배설물이 이렇게 안쪽에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구멍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제 탈출했다는 그런 구멍들이 이제 피해 양상이 보입니다. 이거는 성충이고요. 이제 페로몬 트랩을 통해서 잡을 때는 이 성충의 발생 정도를 예찰해 가지고 방제 적기를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 심식나방의 생활사는 이 월동은 땅 속에서 이제 이 월동을 하다가 고치 상태로 월동을 하다가 1회 성충이 6월달이 되면 이제 나옵니다. 지포면 가까이에서 번데기 상태로 있다가 6월달이 되면 성충이 우하에서 날아다니면서 이제 알을 까죠. 알 까고 유충이 또 피해를 주고 2회 성충은 7월에서 9월까지 해가지고 발생이 쭉 됩니다. 그래서 발생 양상을 보시면 이 성충이 이 시기에 나오고 이 시기에 알을 놓고 유충이 이때 피해를 주고요. 발생 양상도 이렇게 월별로 트랩에 잡히는 개체수를 조사해 보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방제 방법은 이제 과일에 피해가 왔을 때 해당 과일을 이제 물에 담가서 아예 그 안에 있는 애벌레를 익사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알 첫 산란 전에 봉지를 씌워서 물리적으로 알을 놓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고 이제 부화해서 과일에 침입하기 전까지 좀 적용 약제를 꼼꼼히 잘 쳐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항상 약 치실 때는 PLS 규정에 맞게끔 사용 기준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순나방입니다. 순나방은 새순을 나무 끝에 신초, 순을 가해야 한다고 해서 순나방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순과 과일도 피해를 주고 순도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순을 가해해서 거기에 애벌레가 섭식을 하게 되면 끝부분이 말라 죽으면서 배설물이 이제 순 밖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해서 예찰을 할 수 있는데 과일 같은 경우에도 밖으로 배설물 배출하고요. 1년에 한 4번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회 성충은 4월 상순부터 발생을 합니다. 조피 틈이라든지 복숭아 봉지 벗기고 나서 그게 포장이 이렇게 버려진 거라든지 이런 곳에서 고치 상태로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포장 주변은 깨끗이 관리해 주시는 게 병 발생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신초에 끝에 가해를 하고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배설물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실에도 외부로 이렇게 배설물이 배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발생 양상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4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점차 이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점점 앞당겨지는 추세인데 4월부터 이렇게 쭉 주기적으로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하고 이거는 이제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복숭아 시험장에서 이제 경북의 예찰 양상을 이렇게 조사한 건데 보시게 되면 4월 좀 이른 곳은 4월 상순에
발생하거나 중순에 발생하거나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따뜻한 지역일수록 좀 더 발생이 앞으로 당겨지고요. 이 곤충이라는 게 어차피 적산 온도를 통해서 이 우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별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복숭아 해충 중에 노린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린재는 이제 구침을 통해서 흡즙해서 가해를 한 해충인데, 이 구침을 통해서 복숭아 과실을 이렇게 흡즙하게 되면 표면이 움푹 들어가면서 이제 기형과가 됩니다. 그래서 심식나방처럼 약간 이 즙액 같은 게 흐르는데 기형과가 되고 해당 부위가 이제 착색이 좀 불량해지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노린재를 방제하시면서 많이들 이렇게 좀 방법이라든지 노린재 약을 쳐도 얘네들이 잠시 딴 데로 옮겨갔다가 다시 또 와서 흡집을 하고, 이 등껍질이 되게 좀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을 쳐도 잘 방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약을 항상 치실 때 이 노린재를 잡기 위해서 노린재 약만 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파스에 나방약이 들어갈 때 노린재가 같이 처방되는 약이 있습니다. 하고 진딧물 약을 칠 때도 노린재가 같이 작용이 되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번 약을 칠 때마다 노린재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방제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약 치실 때 이 나방하고 노린재하고 같이 되는 약, 그리고 진딧물하고 노린재하고 같이 되는 약들을 좀 찾아서 살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될 수 있으면은 원래 사실 약을 이른 아침에 치긴 하는데 아침에 이슬 마르기 전에는 노린재 등에 이슬이 이렇게 좀 붙어 있고 이러면 얘네들이 활동이 좀 더딥니다. 그래서 아침 이슬 마르기 전에 약재를 쳐주시면 노린재 방제하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되고요. 하고 과원 밖에 이제 집합 페로몬 트랩을 설치하시기도 하는데 요거는 일찍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생육기 내서 설치해 버리면 사실 개체수가 이미 워낙 많아진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고, 하고 이 거리도 좀 주셔야 되는 게 너무 가까이 설치하시면 오히려 과원에 많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주고 좀 일찍 설치해 주시면 그래도 이 효과를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양을 보시면 이 첫 번째 노린재는 에무니고리 장립 노린재라고 해서 얘네는 잎을 가해하는 노린재고요. 그 다음에 톱다리 개미어리, 갈색날개, 썩덩이 이런 노린재들은 이제 과일에 주로 피해를 주는 노린재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립 노린재가 이렇게 잎을 가해하게 되면 이렇게 끝에를 갉아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잎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이렇게 유과기에 가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살짝 처음에 즙액이 흐르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당 부위가 움푹움푹 들어가죠. 이런 피해 양상을 나타냅니다. 과일이 다 커서도 이렇게 기형과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나무좀입니다. 나무좀은 이 줄기에 작은 이쑤시개 정도 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피해를 주는데 점점 수세가 이렇게 얘네가 파고 들어가서 나무 안쪽을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 동안에 수세가 약해지면서 이제 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4월 상순이나 5월에 이제 목지부를 침입을 해서 안쪽에 파고 다니면서 갱도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이제 수세가 약해지면 고사를 하는데, 이 나무좀은 2차 가해 해충이기 때문에 수세가 약하거나 동해를 입거나 하면 많이 달라붙습니다. 알코올 냄새에 좀 자극을 많이 해서 달라붙기 때문에 수세가 약해진다거나 동해를 입으면은 침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재를 치실 때도 얘네들은 가지나 큰 둥치를 통해서 달라붙기 때문에 이쪽에 적용 약재를 잘 쳐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톱밥 같은 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간 흔적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사과나무에서 나무좀 피해 사진이고요. 이런 식으로 톱밥 같은 게 있고 안에 보면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가해 흔적이. 그래서 복숭아나 자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해를 하고 복숭아는 또 이제 수지 증상이 있어서 이 수지가 같이 나오면서 또 이렇게 같이 엉겨 붙습니다. 톱밥이. 그래서 항상 이 가해를 하면은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구멍이 있는 걸. 이런 것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되게 많습니다. 나무좀 가해한 흔적이. 이거는 나무좀은 아니고요. 유리나방 가해 사진인데 유리나방도 이렇게 구멍을 뚫고 파고 들어갑니다. 해서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유충이 살고 있고요. 이거는 하늘소가 가해할 사진은 이렇게 톱밥이 더 크게 나옵니다. 하늘소 애벌레가 가해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이제 새가 애벌레 잡기 위해서 쪼아먹은 사진이고,
나무종 같은 경우에는 작은 구멍으로 하얀 가루가 나오면서 이 가해를 하고, 유리나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멍이 큽니다. 그리고 하늘소는 톱밥 부스러기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멍으로 또 이 가해 해충이 무엇인가를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애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응애는 잎 뒷면에서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흡즙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잎이 이제 흰색 반전 피해가 생기면서 광합성이 저해되고, 그다음에 착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주로 이제 잡초나 눈에서 이제 월동하면서 여름에 날이 더워질수록 좀 발생 양상이 좀 많아집니다. 이거는 이제 주기적인 예찰을 통해서 응애약은 이렇게 잘 적기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못 보고 이게 지나치시다가 나중에 이제 잎이 하얗게 되면서 이게 뭔가 싶어서 보면은 응애인 경우가 많은데, 확대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잎에서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은 이 작은 점들이 다 응애사지입니다. 빨간 거. 엄청 개체수가 많아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농가에서 좀 잘 예찰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정 궁금하시면 잎을 따다가 농협이라든지 가까운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 상담 지소라든지 이런 쪽을 방문하셔가지고 여쭤보시는 편이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갛게 응애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잎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퇴색이 되면서 광합성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과일의 좀 성숙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병해충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